석 달 동안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전화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걱정하던 제가 멈췄을 때 비로소 보였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충격일 수 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을 내려다보면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발신 표시만 가득합니다. 제가 건 전화, 제가 보낸 문자, 제가 먼저 시작한 대화들 뿐입니다. 수신 기록을 찾아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있을 때입니다. 통장 정리를 하다 보면 숫자가 말을 합니다. 지난 2, 3년 동안 자녀에게 보낸 돈이 수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전세 보증금 보탤 때, 차량 구입할 때, 손주 교육비, 명절 용돈, 급하다는 연락에 보낸 돈들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돈을 보낼 때마다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더 짙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듭니다.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도,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계속 움직입니다. 자녀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팁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머무는 시간은 두세 시간이 고작입니다. 밥 먹고 잠깐 앉아 있다가 바쁘다며 일어섭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혼자 하게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게 됩니다.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도 괜히 참견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조용히 있습니다. 반찬을 해다 주고 싶어도 부담스러워할까봐 망설입니다. 손주 교육 방식이 걱정되어도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입을 다뭅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눈치만 보게 되고 마음속으로만 걱정하게 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 중 70% 이상이 자녀에게 먼저 연락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자녀가 먼저 건 연락의 80%는 용건이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부모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이 도와줄수록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자녀를 많이 지원한 부모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베풀면 베풀수록 기대도 커지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감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연함을 만들어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과 마주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눈빛에서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웃는 모습도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허리는 더 굽어졌고 어깨는 더 처졌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싶을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가장 슬픈 건 이 모든 게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자녀를 위했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고, 진심으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베푼 모든 것이 공기처럼 투명해져 버렸습니다. 존재 자체가 흐려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식사를 할 때면 텅 빈 식탁이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자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도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부담 주는 건 아닐까,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겁니다. 자녀에게 많은 걸 베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분들, 먼저 연락하고 싶지만 눈치가 보여서 참고 있는 분들,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있는 분들, 사랑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진 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녀를 원망해야 할까요? 더 많이 베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요?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변해야 하는 건 자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시고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얻어가시는 게 있을 겁니다. 65세 김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선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고 결혼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넘었고 혼자 살면서도 늘 아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하며 통장 내역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들에게 보낸 돈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을 보탰고 그 다음 해에는 차량 구입비로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2년 동안 보낸 게 1,200만 원이었고 명절과 생일마다 100만 원씩 보낸 돈까지 합치니 그렇게 큰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덮으며 미선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들이 자신에게 전화한 횟수는 몇 번이나 될까? 집에 돌아와 휴대폰 통화 기록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4년 동안 아들이 먼저 건 전화는 12번이었습니다. 그중 10번이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한 번은 명절 인사였고, 나머지 한 번은 잘못 걸린 전화였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라는 말로 시작된 통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더 열심히 도와줬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할까봐 손주를 몇 달씩 맡아서 키웠고 김장철이면 김치를 20포기씩 담가서 갖다 줬고 아들 집 이사할 때마다 가서 청소하고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형식적이었고 진심 어린 감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한 달만 먼저 연락하지 않아 보기로 했습니다. 늘 아침마다 보내던 안부 문자도 주말마다 걸던 전화도 손주 걱정하며 물어보던 메시지도 모두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자신을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문자 앱을 열려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아들 전화번호를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이번 한 번만 참아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걱정해서 전화한 걸까?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한 걸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여행 가려는데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아들의 첫마디였습니다. 미선 씨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2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도 안부를 묻는 말은 없었고 바로 용건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아들이 잠시 당황한 듯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도 차 쓸 일 있어? 응, 있어. 사실 차를 쓸 일은 없었지만 미선 씨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렌터카 알아봐야겠네. 나중에 연락할게. 통화는 3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묘하게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거절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해봤습니다. 그게 나쁜 엄마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자 관계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선 씨는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었고 천천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늘 아들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하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계절의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모습, 찬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하늘을 나는 새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오래전에 사두었던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연락이 없으셔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걱정했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걱정했다는 말을요. 미선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안 아파. 그냥 바쁘게 지냈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올래.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 초대였습니다. 전에는 미선 씨가 먼저 놀러 가도 될까 물어봤었는데 아들이 먼저 초대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하루 정도 생각해보고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에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달랐습니다. 미선 씨는 과일 한 박스만 들고 갔고 음식 준비를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대받은 손님처럼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설거지를 자처하지 않았고 적당한 시간이 되자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오늘 잘 놀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 씨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전처럼 허전하지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으니 상처받을 일도 없었고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일요일에 와줘서 고마워요. 애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요. 미선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먼저 주지 않으니 당연함도 사라졌고 거리를 두니 오히려 존중이 생겼습니다. 이제 미선 씨는 압니다. 관계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미선 씨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자지만 존엄을 지켰다는 것, 사랑하지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선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변화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진정한 관계는 균형에서 온다는 것을,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변하기를, 며느리가 달라지기를, 사위가 알아주기를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은 대부분 허사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열쇠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주는 쪽은 점점 고갈되고 받는 쪽은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것이 공기처럼 투명해지고 그 노력과 희생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오랜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가장 불행한 그룹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베풀지만 정작 존중받지 못하고, 많이 희생하지만 고마움을 받지 못하며, 많이 사랑하지만 외로움을 느낍니다. 반면 주고받는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관계 만족도가 높았고 상호 존중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균형입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베푸는 만큼 자녀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라는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는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 달려가야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줘야 하며, 힘든 일이 있으면 대신 짊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면 자신을 소진시키고 관계를 해칩니다.
둘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엄마가 될 것 같고, 며느리에게 의견을 말하면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될 것 같고, 손주를 돌보지 않으면 무책임한 할머니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들어도 참고, 마음이 불편해도 삼키고, 몸이 아파도 감추게 됩니다. 셋째는 사랑을 증명하려는 욕구입니다. 많이 주면 자녀가 내 사랑을 알아줄 거라고, 많이 희생하면 고마워할 거라고, 많이 도와주면 존중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이 줄수록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많이 희생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며, 많이 도와줄수록 의존만 커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이 말은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녀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간을 함부로 쓰면 자녀들도 우리 시간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을 무시하면 자녀들도 우리 감정에 무감각해집니다. 미선 씨가 변화를 경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냈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았으며, 자신의 시간과 삶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고마운 것이 되었고, 무관심하던 안부가 궁금한 것이 되었으며, 형식적이던 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50대 이상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부모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많이 베푸는 부모가 아니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부모였습니다. 자녀의 요청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했고, 자녀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었으며, 자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삶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경계라는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계를 두다니 사랑하는데 선을 긋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보호합니다. 경계가 있어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고, 경계가 있어야 의존이 아닌 독립적인 관계가 가능하며, 경계가 있어야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도움을 주되 희생으로 소진되지 않는 것, 관심을 보이되 집착하지 않는 것,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부모-자녀 관계의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달려 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그 관계는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지만, 균형을 유지하면 서로에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피를 나눈 사이인데 어떻게 경계를 그을 수 있느냐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자신이 무너지면서까지 베푸는 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켜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채워져 있어야 남에게도 줄 수 있고, 자신이 건강해야 남도 돌볼 수 있으며, 자신이 존중받아야 남도 존중할 줄 압니다. 이제 변화할 시간입니다. 자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던 패턴을 멈추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는 습관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들도 진정으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미선 씨처럼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먼저 연락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용기. 이 용기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세우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익숙한 패턴을 벗어나는 것은 불편한 일이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과 두려움을 넘어서면 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온함과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볼 것인가? 계속 자신을 소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켜낼 것인가? 계속 외로움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존엄을 되찾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를 존경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하여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늘 아침마다 보내던 안부 문자를 일주일만 멈춰 보십시오. 주말마다 걸던 전화를 한 달만 참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자녀가 걱정할까봐, 섭섭해할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녀가 정말 부모를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자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녀 생각으로 가득했던 머릿속이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자신을 위한 생각이 채워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가 만들어지고 그 거리 속에서 진정한 그리움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손주를 맡아달라고 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들어주지 마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유가 있는지,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여유가 없다면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금은 내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담담하게 전하십시오. 처음 거절할 때는 죄책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나쁜 부모가 된 것 같고 자식을 저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이 곧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은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신호이고 자녀에게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관계에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프 앙드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줄 알아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삶을 가꾸는 것입니다. 자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십시오. 오래전에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등산, 요리 같은 것들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컴퓨터 강좌를 듣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사진 촬영을 배우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적극적으로 가꾸십시오. 차 한 잔 마시러 나가고 함께 산책하고 문화센터 강좌에 같이 등록하십시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자녀에게 매달리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녀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고 자녀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채워지면 자녀를 만났을 때도 달라집니다. 불평이나 걱정 대신 자신의 즐거운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감정을 숨기고 참아왔습니다. 서운해도 괜찮다고 했고, 외로워도 혼자 견뎠고, 섭섭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자녀는 부모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자녀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궁금했어. 연락이 없으니 조금 서운했어. 라고 담담하게 말하십시오. 명절 준비를 혼자 하는 것이 힘들다면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 함께 준비하면 좋겠어. 라고 제안하십시오. 손주를 맞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요즘 내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올해 돌보기가 어려워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러느냐, 너는 왜 그러느냐 하는 식의 공격적인 표현은 피하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해 하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전달하십시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안에서 썩어 우리를 괴롭히지만 적절하게 표현하면 해소되고 관계는 더 진실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기 존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들이 여러분의 무의식을 바꿉니다. 자기 존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정기 검진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고 영양을 신경 쓰십시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자기 존중의 한 방법입니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유지하십시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확보하십시오. 아침 30분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 저녁 1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고 예쁜 꽃을 사서 집에 두고 읽고 싶었던 책을 구입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내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타인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현명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 자기 존중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만 실천해 보고 다음 주에는 한번 거절해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1시간만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2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됩니다. 처음 한 달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2달째부터는 점점 편해지고 석 달이 지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자녀들의 반응도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처음에 당황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 엄마가 달라졌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며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섭섭해하거나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갖게 되고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변화를 시도했는데 자녀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외롭지만 존엄을 지키고 혼자지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의 변화는 보너스이고 진짜 목표는 여러분 자신의 평온과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미워하라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도와주고 의존하지 않으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을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에 숫자로 적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실천하실 건지, 3가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5가지 모두 도전하실 건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이 콘텐츠를 더욱 유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인생입니다. 외롭더라도 존엄을 지키고, 혼자더라도 행복을 찾고, 늙어가더라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계절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새로운 계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겨울 같았던 관계가 봄을 맞이할 수 있고, 메말랐던 마음이 다시 촉촉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을 오늘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